2025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발표하지 않았고 그 어떤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총성이 없었는데 전쟁은 끝났고 한나라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토 전략실은 기밀로 분류된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자극하지 마라.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이긴다. 핵도 쏘지 않았고 탱크도 굴리지 않았고 드론조차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전진을 멈췄고 중국은 방향을 바꿨고 미국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2025년 1월 7일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대학원에 있었어요. 나토에서 퇴역한 지 3년 세상과 거리 두며 조용히 연구만 하던 그 시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저를 다시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리처드 박사, 한국행 비행기표 준비하세요. 사흘 후에 출발입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전화를 건 인물은 나토 전략자산부 파견관 윌리엄 에클스 소장.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고 절대 말장난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버튼에 손을 올렸다. 근데 미국도 유럽도 못 막는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23년부터 조용히 이어져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의 확장. 2024년 겨울 발트 3국 인근에 배치된 핵 탑재 가능 미사일. 그리고 지금 극비리의 북극해를 순항하던 투 160M 백조 부대의 실전 배치. 그럼에도 미국은 침묵했고 유럽도 외면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나서지 마라. 혹시라도 푸틴이 진짜 쏘면 전 지구 핵보복전으로 가니까. 저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처음으로 한국군 장교들과 훈련한 적이 있어요. 그땐 유순하고 말 잘 듣는 보조 병력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은 군사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 전장 그 자체였어요. CIA조차 확인하지 못한 러시아 북부기지의 위성 영상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요원이 AI 드론으로 탐지해냈고 북극해 상공을 누비는 투95의 음향 패턴까지 정밀 분석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아니 미국조차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작전 영역에서 한국은 실시간으로 러시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외교전략실 소속의 김서진 중령과 함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은 도심을 빠져나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공개 군사시설로 향했어요. 중령은 도착 직전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턴 휴대폰 전원도 꺼주십시오. 위치 추적은 물론 블루투스 신호도 막아야 합니다. 제가 들어서게 된 곳은 KWS 센터라 불리는 전자전 훈련장. 명칭은 공식 문서에 없고 나토 동맹국조차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미사일 기지나 전투기 경납고처럼 거대한 시설은 아니었지만 그 내부는 전쟁보다 더 전쟁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건 실시간 러시아 위성 궤도 추적 화면, 북해 함대의 통신 패턴 분석 로그, 5만 건에 이르는 핵 공격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그 모든 걸 운영하는 인원은 놀랍게도 30대 이하의 젊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공군 통신부대, 해군 정보단 출신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 명령 없이도 돌아가요. 중령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미국이라면 백악관 승인 없인 절대 작동 불가능한 시스템이 여기선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다니요. 2024년 말 나토가 러시아 발사 징후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전달받았다는 뉴스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당시 저는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무기를 꺼내기 전 정보를 가동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보는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죠. KWS 센터에서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 잠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한 단어만 맴돌았어요. 이건 실전이었다. 그날 밤 김서진 중령은 제가 머무는 곳에 찾아와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전직 민간인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42대의 궤적을 7초 먼저 예측했죠.
그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하나의 지도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위성 궤도, 전파 간섭, 지구 자전값, GPS 위성 교란 기록이 시뮬레이션처럼 자동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석 프로그램의 상단에 박힌 로고는 제가 아는 방산기업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간 스타트업에서 만든 겁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노이즈웨이브. 한강 근처 지하 카페를 작업실 삼아 운영하던 청년 4명이 만든 기술 기반의 AI 예측 시스템. 이 시스템은 한국 국방부의 공식 전자전 체계보다 먼저 러시아의 전파 왜곡을 예측했고, 심지어 나토의 AI보다 판단 속도가 1.6초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2023년 러시아 전략사령부가 북한과 접촉하려 했을 때 그 움직임을 처음 감지한 곳이 바로 이들이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공중 정찰도 위성 사진도 아닌 패턴 감지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통신 접근을 알아낸 그 사례. 그 당시에는 이걸 보고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론의 과장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노이즈웨이브 팀을 비공식적으로 만났고 그들이 훈련한 방식, 분석한 로그, 개발한 자율항법 알고리즘 일부를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AI가 결정한 경로로 실제 드론이 움직이는 테스트 영상도 있었죠. 조종사가 없이, GPS 없이, 지도 없이 이동하는 무인기의 비행 장면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한국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병기는 총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의심 없이 움직이는 자율성, 계산 없이 움직이는 책임감,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움직이는 준비. 2025년 초 동해에서 진행된 한 미 일 정보 공유 훈련. 그날 저는 제 모든 전략 이론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전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코드명조차 비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술적 수사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제가 본 것은 그 어떤 군사 교본에도 없는 작전 형태였습니다. 작전의 시작은 위성에 잡히지 않는 파장 탐지 신호였죠. 초음파 기반의 해저 음향 감지 기술을 이용해 러시아 북극권 해상에서 이동 중인 전략 폭격기 부대의 모의 비행 궤적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위치가 나토조차 탐지하지 못한 소위 극초 위장 구간이란 곳이었습니다. 이 정보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제가 묻자 그 한국인 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위성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놀랍게도 위성 기반이 아닌 수면 아래 놓인 해상청 음망과 AI 자율 패턴 인식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데이터 수집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데이터는 천리안이의 위성과 결합돼 러시아의 이동 전개까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참여 장병 대부분이 예비역 또는 민간 기술자였습니다. 민관군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정보작전 체계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군대였고 저는 그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상대방이 행동하기도 전에 그걸 예측하고 대응하는 사전 무력화 시스템이었죠. 그날 이후 나토 내부에서는 한국을 전략자산 공유, 우선 협력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을 실제 작전에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평시 훈련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침묵의 억제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정보기술 결합형 국방체계, 그리고 모두가 훈련된 국민이라는 의식. 그것이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며칠 뒤 눈앞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이 그것도 공격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무기를 무력화시킨다. 이 문장은 당시 제가 나토에서 처음 접했던 한국 전략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뒤이어 펼쳐진 기술 리스트를 본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건 군사기밀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이미 공개된 기술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심장했어요. 한국의 자율항법 드론 기술. 이건 GPS가 끊긴 지역에서도 AI가
스스로 경로를 찾고 움직이는 기술이었습니다. 보통 전자전 상황에서는 위성 신호가 먼저 차단되는데 그 상태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드론이 있다는 건 미국조차 가질 수 없었던 전략적 우위였죠. 또 하나는 KAI가 개발한 저피탐 무인기. 레이더에 안 잡히고 전파 침묵 상태로 수색 및 공격을 병행할 수 있는 이 드론은 이미 수출까지 검토되고 있었어요. 싸게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전술적 목표를 정밀하게 수행하는 한국형 프로세서와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기술자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병사처럼 훈련받고 있었어요. 전투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들. 매뉴얼도 없었고 해외 벤치마킹도 없었고 오직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지킨다는 집념 하나로 하루 18시간씩 개발에 매달리던 연구진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 더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대전의 ADD를 비공식 방문했을 때 한 청년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 하나가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진심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전쟁의 기술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이상하게도 전쟁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총이 아니라 도면 하나가 전쟁을 멈췄다는 사실. 2023년 중동의 어느 긴장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공중 충돌 위험이 고조되던 시점이었죠. 당시 UAE와 사우디는 자국 방어를 위해 다양한 방공 체계를 검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던 이름 하나, 바로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최근 중동 방산 전문가 자격으로 초청돼 있던 자리에서 그 기술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천궁은 단가가 절반이었지만 탐지, 추적, 요격의 반응 속도는 오히려 앞서 있었고 다수 표적 동시 대응 성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자 개발된 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여 외부 개입 없이 완전 독립운용이 가능한 구조였죠. 놀라운 건 UAE가 선택한 다음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미국의 방공 시스템 도입 검토를 보류하고 한국과의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내부 보안 문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충돌을 막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무기를 통해 확전이 아니라 안정화를 유도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이걸 접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강대국의 무기란 적을 압도하고 겁주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무기를 보여주되 절대 먼저 쓰지 않겠다는 전제를 기술에 녹여낸 것이죠. 그리고 2024년 초 폴란드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은 저를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토 가입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이 나라가 선택한 포병 시스템은 미군의 M109가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단순히 사거리나 명중률 때문이 아니었어요. 적이 포격하기 전에 우리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교리. 국민이 총을 들기 전 기술이 막아야 한다는 철학. 이걸 함께 운용하는 전술 문서로 마치 교범처럼 폴란드군에게 제공했더군요. 그 결과 러시아 측의 군사 위협 수위가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무기가 들어간 지역은 미국 무기보다 대응이 더 까다롭다는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때릴 준비가 돼 있었지만 한국은 때리지 않게 만드는 무기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전쟁을 멈추는 건 무력 시위가 아니라 절제된 무기의 철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엔 한국의 방산만 보고 감탄했어요. 첨단 무기체계, 조용한 수리 능력, 해외로 퍼져나가는 수출 성과까지.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겉이었죠.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용산에서 방산 전문가 인터뷰를 마치고 저녁에 식당에 들렀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 2명이 대화를 나누더군요. 예비군 훈련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진짜 임무인 것처럼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런 톤. 그때 제 한국인 지인이 말해줬습니다. 저런 분들이 800만이 넘어요. 40대, 50대,
60대까지 전부 예비군이야.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한국은 법적으로 40세까지 예비군, 그리고 이후에도 민방위까지 체계가 잡혀 있더군요. 미국도 예비군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훈련받고 실제로 전시에 전력화되는 방식은 없죠. 이건 단순히 병력 보존이 아니었어요. 전체 사회가 전시를 가정한 상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엔 전시 비상 출입구가 있었고 관공서엔 방독면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학교 교육엔 민방공 훈련이 아직도 포함돼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도로와 지하철, 지하상가까지 예비 피난시설로 기능하도록 미리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평균 깊이, 부산역의 지하 진입구, 심지어 대형마트의 지하 주차장 구조까지도 그 모두가 일상과 방어의 이중 구조였습니다. 나중에 국방부 전직 장교를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물었죠. 한국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누가 싸웁니까? 정규군 말고도 실제로 동원될 수 있는 숫자는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죠. 이 나라엔 1000만입니다. 100만 정규군과 예비군, 민방위, 전시산업인력, 지역자위대까지 포함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죠. 이곳은 평소엔 주차장입니다. 전시가 되면 포탄 저장소, 자위대 출동로로 변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합의, 국민의 각성,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생존 본능이 필요하죠. 한국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첨단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 민간에 준비된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갑자기 방공 태세를 격상했고 모스크바 근교의 미사일 기지에선 의심스러운 전자파가 포착됐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라인도 발칵 뒤집혔죠. 뭔가 시작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최초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거리 자율 비가시권 드론, 적외선 유도장치 비활성화 상태로 접근, 노출 시간 0.7초, 통신 로그 없음, GPS 미탑재. 기록된 궤적이 없다는 건 곧 탐지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현대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나토 전략 분석관으로 수십 년간 미, 러 중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기술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됐어요. 설령 드론 자체의 스펙이 앞서 있더라도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전은 단순한 기술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정신적 태도, 즉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억제라는 철학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주는 침묵이었어요. 전자전도, 사이버 공격도, 위성 스파이도 없이 단 하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핵 위협을 무력화시킨 셈이었죠. 나토 내부 회의에서 이 사실이 공유되자 저를 포함한 모든 전략관들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드론에 한국 기술이 쓰였다는 것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민간 항공기술. 스타트업에서 파생된 자율항법 모듈이 한국 국방기술진의 손을 거쳐 실전에 적용된 것이었죠. 군인이 아니라 기술자와 연구자, 그리고 예비군 출신 개발자들이 이 기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에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 시스템의 혁신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핵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보다 무서운 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4월 발트 3국 상공에서 나토 23 조기 경보기가 감지한 이상 징후는 평범한 전파 간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6시간 뒤 유럽 각국 주요 국방기관은 동시에 경계 수위를 조용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발신된 통신 트래픽 중 일부가 러시아 내 극초단파 위성 3기를 동시에 우회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자체 위성망 일부의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국 내부 안보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고 외교부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의 비공식 채널로 기술적 사전 양해 없이 발생한 교란 현상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정전도 아니고 사이버 공격도 아닌 한국식 경고 방식이었습니다. 파괴 없이 침묵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술 기반의 경계선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한국 국방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의 국가는 적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한 번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통제하고 그 통제력 자체를 조용히 보여주는 나라였죠. 그날 광주의 한 민간 군사기술업체 서버에 이상 트래픽이 감지되며 일시적인 지역 국지 정전까지 유발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정전이 인위적인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 방어 시스템이 초과작동하며 발생한 부작용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도시 인프라에 위협 기반 응답형 기술을 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토 전략부서에서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 이건 말 그대로 전쟁을 안 하면서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론 고요했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내부에서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죠. 실제로 2024년 말 한국은 국가위기, 연계형 사이버 대응 모의 훈련을 3차례나 실시했고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도 참관 형식으로 동행했습니다. 당시 미국 참모진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은 이제 위협을 분석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 자체를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들의 말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의미의 방어를 넘어서 전장의 공기조차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공식 발표 한마디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그 움직임 뒤로 전 세계 정보기관은 정신없이 움직였죠. 미국 국방정보국은 내부 회람을 통해 한국의 침묵 억제 프로토콜이 자율적 대응, 자체, 확산, 비대칭 신호 전개라는 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동맹국에게조차 전면 공유되지 않는 그들만의 작전 방식이라 명시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주한미군 용산기지 미 합참 부의장 존 에릭슨 중장은 한미 간 사이버, 전자전 협력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며 기존 CSISR 구조를 한국 모델에 맞춰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 모델을 따라 배운다는 의미였죠. 실제로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2025년 4월 5월 사이 3차례나 한국의 사이버 인프라와 지능형 방어 알고리즘을 직접 참관했고 한화 시스템, LIGNX1, ADD 관계자들과의 기술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 측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한국의 선 감지 후 식별, 비공개 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고 적을 후퇴시킬 수 있는 국가. 이건 제가 직접 미 공군 정보담당관에게 들은 말입니다. 놀라운 건 이 억제 전략이 단순히 군사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항, 금융센터, 핵심 도심권까지 동일한 알고리즘이 비가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공항 부근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실제론 방어망이 신속히 우회로를 작동시켜 단 3초간의 지연 외엔 아무 피해도 없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적도, 동맹도 모두가 조심하게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그 후 미국은 태평양 괌 기지 일부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한국 모델 기반으로 개편하기 시작했고 나토 역시 6월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발생할 전략적 불균형을 오직 한국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명문화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세계가 움직였다고 했죠. 그 말엔 뒷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가 조용히 한국의 억제 전략을 훔치려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의 비공개 억제 시스템은 확산 억제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디지털 비정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했어요. 하지만 이 용어는 한국이 공개한 적 없는 작전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었죠. 사실상 누군가 내부에서 흘리기 전엔 알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며칠 앞선 5월 말 중국 선양군구 소속 전자전 부대 일부가
북한 해안 근처로 임무 이동했다는 위성 정보가 미국에서 유출됐습니다. 이 시점에 왜 미국은 한국을 감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고, 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가진 억제 알고리즘을 북한 내부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그들이 더 조용했죠.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0일 모스크바 근교의 보로네즈 전자전 기지에 낯선 코드 분석 전문가들이 집결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은 과거 K9, 천무 KF-21의 데이터 암호화 방식마저 해독하지 못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다른 무기에 접근하려 한 거죠. 한국은 한 번도 직접 이 억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중국은 탐지 중이고 러시아는 역설계 중이며 미국은 따라하려는 중이죠. 아무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한국은 무형의 무기를 지닌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일본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2025년 6월 중순, 일본 자위대가 사이버 실전 대응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오키나와에 급파된 작전본부를 하루 만에 해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훈련용 모의 코드가 한국과 유사한 억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중단됐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공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소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두가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그널을 쏘아 올렸죠. 전 세계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한국은 전략 무기를 보여주지 않고 사용했고 적들은 반격할 이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억제의 정의 아닐까요? 미 해군 고위 전략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단, 아무도 그걸 전쟁이라 부르지 않을 뿐이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이 올라왔어요. 전쟁이란 총이나 미사일만으로 하는 게 아니더군요. 진짜 전쟁은 상대가 감히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한국은 지금 말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기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 협박도 하지 않아요. 대신 고유한 기술력과 압도적인 실전 준비 태세로 상대의 계산을 틀어지게 만들고 있죠. 러시아가 동유럽에 핵위협을 가할 때 미국조차 머뭇거리던 시기, 한반도 근처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을 기억합니다. 당시 미 해군 군함 한 척이 한국 수역 가까이에서 정박 중이었는데 러시아 정찰기들이 계속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해군은 단 한 발의 경고탄도 없이 그 정찰기를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함정의 이동, 탐지 신호의 간격, 레이더 각도 변화 모두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죠. 이건 단 한 번의 사례가 아니에요. K방산 수출 뒤에는 수많은 전시회와 계약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전략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한 것도 단순히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이 무기들을 실제로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싸우지 않는 나라였으니까요. 억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외교 문서에 남지도 않고 뉴스에 대서특필되지도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수십 개국의 적성 세력이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이 대응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물러나는 구조. 저는 지금도 회의에서 말합니다. 한국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들은 화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토의 전략 분석 자문위원, 독일 SIFA 수석기술 분석관으로 30년간 유럽 최첨단 무기만 평가해온 박사가 한국을 다녀간 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레오파르트 전차, 타우러스 미사일, PGH-2000 설계 도면을 분석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 방산 현장을 직접 본 뒤 노트북을 닫고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총을 팔지만 이 나라는 방패를 함께 보내더군요. 심지어 함께 싸워줄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디터 브라우어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국방무기체계 분석연구소 SIFA의 수석 분석관으로 30년 넘게 무기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탱크는 독일, 자주포는 프랑스, 미사일은 미국. 그 공식은 저에게 너무 당연했죠.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FA50, K9, K2 같은 모델명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게 진짜 무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에게 한국은 철저히 조립국이었거든요. 자체 설계, 자체 생산. 그런 건 독일이나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모든 게 흔들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한국의 K2 전차를 실전 배치하고 K9 자주포를 유럽 전역에 공급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게다가 FA50은 폴란드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까지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성비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그래서 바로 짐을 쌌습니다. 한국을 직접 가보지 않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SIFA 소속 대표단의 실사 방문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었죠. 서울 첫 일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ADD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일정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브리핑 첫 10분 만에 제가 틀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건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니었어요. 수십 번의 테스트, 고장 이력, 수정 기록, 야전 도입 반응까지. 말 그대로 실패의 연대기였습니다. 그걸 왜 보여주느냐고요? 그들은 그 실패조차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자주포는 17번째 버전입니다. 18번째부터는 사고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감추거나 삭제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실패를 노트에 적고 벽에 붙여놓고 다음 개선의 재료로 쓰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무기를 수치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속도, 반동, 발사 간격, 고장률. 그런데 한국의 무기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경쟁 상대를 넘어설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번 출장 그냥 보고만 오면 안 된다. 이건 기술 시찰이 아니라 현실 점검이 될 것이다. 다음 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에 시험동 내부 실사를 요청했거든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전날 밤부터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왜 실패를 숨기지 않을까? 우리는 실패한 설계를 폐기합니다. 실수한 데이터는 덮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그 실패를 보관하더군요. ADD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디터 박사님, 여긴 저희가 실패했던 실험 기록을 정리한 공간입니다. 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패한 전자회로, 작동하지 않은 추적장치, 장전 도중 멈춘 포탄 모듈, 심지어 고장이 난 변속기까지 전부 유리 진열장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엔 장문의 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3차 야전 시험 결과 변속기 내구성 부족. 주행거리 27km 후 열화 발생. 4차 개선 시 베어링 소재 교체 요망. 누가 봐도 실패한 기록인데 그들은 이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발자 이름과 개선 일지를 함께 남겨두고 있었죠. 실패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한 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전혀 꾸며지지 않은 진심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유럽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실수를 문서로 남기는 걸 꺼려합니다. 책임 소재가 남고 예산 평가에 불리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 자체를 다음 설계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방산이 단기간에 도약한 비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성공만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집요하게 기록하고 그 실패 위에 다시 실패를 쌓고 마침내 그 위에 성공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실험실 구석, 낡은 노트 한 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K계열 포탑 내부 5차 개선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걸 펼치자
놀랍게도 12년 전부터 쓴 기록이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적은 내용, 교체한 부품 목록, 개선된 반응. 사람이 쓴 기억의 연대기였습니다. 책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끈기로 여기까지 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나라의 무기는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무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분석관으로 살아오면서 기록을 남기는 기술자는 많이 봤지만 실패를 남기는 기술자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실패를 기록한 사람들조차 그 결과를 통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한화 디펜스였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제 양산 과정과 테스트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무조건 일정을 밀어넣었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요. 포천의 야외 시험장. 초봄 바람이 매섭게 불고 땅은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주포 한 대가 보였습니다. 누가 저 안에 있나?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직접 조종하던 사람은 개발팀의 중견 엔지니어였어요. 우린 그냥 도면만 봐선 안 됩니다. 실제로 타보고 고장도 내보고 부러져도 봐야 합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수치로만 무기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몸으로 체험된 데이터를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 방산업체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합니다. 사람 손은 최소화하고 AI 예측으로 고장률을 낮추죠. 효율적이지만 감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업자들의 손끝, 조종자의 반응, 심지어 포격 후 느껴지는 떨림까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실험실 한쪽에서 연구원 한 명이 포신을 분해하고 있었는데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묻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궤도 테스트하다가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하나 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내부 공정실 옆에 고장 노트라는 이름의 벽보가 붙어 있었는데요. 모든 고장 사례가 누가, 언제, 어떻게 발견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손글씨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개발자들의 필체가 겹쳐 있었죠. 우리에겐 설계자가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오류를 느낀 사람이 가장 먼저 답을 가진다.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를 꺼내 K9의 고장 이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불량률이 높다고 평가하던 수치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실패를 드러낸 흔적이었습니다. K9의 테스트를 마친 후 강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동거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마주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우린 왜 이렇게까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제 내면을 찔러댔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원 한 분의 제안으로 ADD의 내부 기록 아카이브, 그러니까 기술 연대 기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한 책장, 그 속에 빼곡히 꽂힌 노트들, 스프링 노트, 낡은 바인더, 심지어 줄이 끊어진 파일까지 전부 수기로 적힌 개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몇 년치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긴 1983년부터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손으로 적은 기록만 보관한 공간입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노트를 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현무일 엔진 연소 불안정 원인 분석.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실전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오타도 많았고 중간엔 커피 자국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고 인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디지털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정제되고 단정하고 딱 필요한 정보만 담기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실패한 날의 감정까지 함께 기록된 수첩. 포기하지 않은 흔적들이 마치 시간의 무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기술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는 반복될까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신 이어 말했어요. 그건 기억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무기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하게 됐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수류탄을 제대로 다룰 줄 몰라 사고가 났다는 일화. 그걸 잊지 않기 위해 몇몇 부대는 지금도 훈련 마지막 날엔 실탄 실습을 한다더군요. 이 나라는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기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기억을 품은 기술. 그 정신이 만든 무기. 이제야 K방산의 수출 성과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결코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건 기술보다 태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난 인물은 국방부 방산협력국 소속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그리고 최근엔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실무로 조율한 인물이었죠. 디터 박사님, 유럽이 놀란 건 단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준 건 싸서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현장에 연구원이 따라가고 수리 부속이 함께 가고 교관이 직접 훈련까지 시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조차도 무기 수출 후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계약 외 비용이라고 여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분석하던 시절만 해도 K방산은 평가 항목 맨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5년 기준으로 K9은 세계 최다 수출 자주포가 되었고 K2는 레오파르트를 제치고 유럽의 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FA50은 이미 10개국이 실전 배치를 마친 상태고 호주는 추가 발주를 논의 중이라더군요. 세계를 감동시킨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고쳐서 내놓는 그 끈질긴 태도. 그게 바로 한국형 신뢰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FA50을 선택한 이유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고장이 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패를 드러내는 나라. 그리고 그 실패를 고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유럽이 기술을 설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기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선택을 만든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기술적 우위 분석이 아니라 한국 실패로 신뢰를 설계한 나라. 그게 제가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서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창원에 있는 한화방산 계열의 실외 테스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야전 전차 테스트라기보다는 환경 적응성에 관한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요청한 일정이었습니다. 당일 기온은 영상 12도, 습도는 80% 가까이였고 잔잔한 비가 오전 내내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차와 자주포는 계속해서 코스를 돌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시험하지 않는 게 보통 아닌가. 그런데 연구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날씨입니다. 그 말에 저는 실소가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가 건넨 설명을 듣고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1년에 4계절을 다 겪습니다. 봄의 황사, 여름의 장마와 폭염, 가을에 급변하는 일교차, 그리고 겨울의 혹한과 폭설까지. 이 나라에서 무기를 만든다는 건 자동으로 4계절을 통과한 장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름에는 38도 더위 속에서 열화 시험을 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새벽에 엔진 시동을 반복한다더군요. 게다가 미세먼지와 황사, 습도 급변, 바람의 세기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전 테스트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디터 박사님, 유럽은 기후가 온화하잖아요. 북쪽엔 추위가 있고 남쪽엔 더위가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다 겪긴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걸 한 달 단위로 다 경험합니다. 왜 한국 무기가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까지 수출되는지 이제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무기는 기후별 설계가 아니라 이미 사계절을 견딘 결과물이었습니다.
유럽은 각 국가마다 따로 실험장을 둡니다. 냉한 지역, 고온 지역, 해안 지역 따로 나눠서 관리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나라 안에서 전 세계의 기후를 모두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현장에서는 이걸 이점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무기는 실전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날씨 나쁜 날도 써야죠. 훈련 때 못 버티면 실전에선 생명을 잃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통과한 이유, FA-52 동남아에서 혹독한 비행 환경을 이겨낸 이유, K9 자주포가 중동에서 선택된 이유, 현장에서 견디고 달리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선 경험. 그것이 이 무기를 믿을 수 있게 만든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의도한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은 건가요? 연구원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불편한 조건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무기의 일부입니다. 기후마저 무기의 일부로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창원 실험장을 떠나는 길,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무기의 속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일정인 방산 수출 연계 시스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고, 저는 거기서 한국이 무기보다 더 강하게 수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국방 운영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전부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 등 한국 방산 장비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검토 중인 나라의 실무자, 그리고 현장에 동행했던 기술 인력들이 직접 참석했죠. 처음에 계약 후 기술 지원 정도의 설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건 전차나 자주포가 아니라 전투 시스템 전체였어요. K2 전차만 계약했지만 지금은 탄약 공장도 현지에 지어주고 있고 정비소 인력도 한국에서 파견돼 있습니다. 폴란드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기계만 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하나의 나라와 함께 전장을 꾸리는 중입니다. 심지어 현지에 K-트레이닝 센터까지 짓고 있었어요. 정비병을 훈련시키고 실전 대응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심지어는 야전 전술 교리까지 조정해주는 단계로 가고 있었죠. 이건 미국조차도 선뜻 제공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이 아니라 동행을 합니다. 어느 방산 수출 담당자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남의 나라 전쟁을 멀리서 구경한 적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늘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모든 무기를 실전용으로만 생각해왔던 그들의 습관이 결국 이런 전장 설계형 수출을 만들어낸 겁니다. 호주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물건을 주고 돌아갑니다. 독일은 기술 문서와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함께 남아있어요. 고장나면 바로 옆에서 고치고 훈련이 필요하면 바로 조정합니다. 한국이 이 방식으로 구축한 수출 패키지는 이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고려 중이라 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는 느낌 때문이라더군요. 그리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무기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워버린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미사일 개발 파트 담당자와의 비공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과 포병 무기가 왜 유독 긴 사거리를 갖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지형 때문이라는 사실. 담당자는 K239 천무와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설계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고도, 탄속 등 복잡한 계산이 난무했지만 그 중심엔 아주 단순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쏘면 안 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습니다. 서쪽은 수도권, 동쪽은 바다, 북쪽은 민감한 군사경계선. 실사격 훈련이 가능한 구역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실측으로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 직접 쏘아보지 않고도 무조건 명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한국 개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실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탄도 계산, 예상보다 긴 사거리, 무조건 여유 있게 설계된 명중률이 탄생하게 된 거죠. 쏠 수 없으니 오차를 줄일 수 없고, 오차를 줄일 수 없으니 더 길고 더 강하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적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핸디캡을 정면으로 돌파한 전략적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 성능을 실사격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쏴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은 결과적으로 한국 무기를 세계 최상위 성능군으로 끌어올려버렸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를 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개발진은 이 수치를 보수적 수치라고 설명했죠. 왜냐고요? 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역설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건 포탄도 미사일도 유도장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시험도 못해본 무기를 실전보다 더 강하게 설계하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 작은 나라를 세계 어느 강대국도 무시하지 못할 군사 파트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민군 복합방산 세미나였습니다. 그날 저는 무기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한국인 연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직 군인이자 현재는 국방기술연구소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복무하던 시절 탄약고에 있던 무기들은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고장이 잦았고 겨울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죠. 청중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백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는 우리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게 있는 사람은 고장 나도 물고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절박함이 만든 무기. 그걸 저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전쟁이 다시 터졌을 때 내 자식이 쓸 무기를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왜 이 나라가 실패를 숨기지 않고 왜 고장이 나도 버티며 고치고 왜 그렇게 끝까지 기록을 남겼는지 처음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기억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전쟁은 역사 속 사건이고 무기는 수출 품목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나라. 그래서 무기가 곧 생존이고 기술이 곧 방패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각인된 민족. 제가 그토록 강조해오던 기술 스펙, 정밀도, 비용 대비 효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그 철학 하나가 무기의 격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그 고문께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무기를 만드십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니까요. 지킬 마음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에 지금껏 제가 설계도와 수치에만 매달려왔던 30년의 직업 인생이 스스로 초라해졌습니다. 기술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정신은 단 한 나라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국방 관련 문서를 닫고 조용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이 그동안 분석해온 무기들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무기들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평화롭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출장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늘 하던 습관대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분석을 정리하고 방산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정리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숫자로 정리될 수 없는 출장이었거든요. 스펙, 성능, 가격,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무언가를 보고 돌아갑니다. 정신, 기억, 태도, 이런 단어들이 처음으로 기술보다 앞선 가치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K9 자주포의 궤도 위에 남은 기름 자국, K2 전차의 포탑에 남은 테스트 도장의 흔적, 그리고 고장이 반복된 장비 옆에서 다시 시동을 걸며 웃던 개발자의 얼굴. 이 모든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총알보다 빠르지 않아도, 로켓보다 멀리 날지 않아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 무기 안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기록했고, 실패했고, 버텼고, 다시 만들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무기만 바라봤던 저에게 한국은 기술의 의미를 바꿔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고자 만든 무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던 제 손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다.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 한 줄을 남기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시아 대륙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밤하늘 속에 유럽의 시간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 자주포의 울림, 그 실험실의 기계음, 그리고 그 낡은 수첩의 잉크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분석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숫자만 보지 않을 겁니다. 기억을 읽고 정신을 해석하고 사람의 손끝을 이해하려 노력할 겁니다. 전 세계 무기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누가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주저없이 대답할 겁니다. 한국입니다. 거긴 실패를 기술로 바꾸는 나라니까요. 기억으로 무기를 만드는 유일한 민족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